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등 대도시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서울 주택가격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선 부동산 가격 변동의 요인이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걸 말하라면 저는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주택 수급, 두 번째가 유동성, 세 번째가 인구 요인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첫 번째 요인인 주택 수급,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겠죠.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면 주택 가격은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두 번째 요인은 유동성입니다. 여기서 유동성이라고 하면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돈을 푸는 걸 재정정책이라고 하고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걸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돈을 풀면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반대로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합니다. 자, 이제 열거해드린 세 가지 요인으로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택 수급을 살펴보시죠. 문재인 정권은 강남 등 서울에서 잘 나가는 곳의 집값을 때려잡겠다고 수많은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며 시장과 맞섰지만 이제까지 효과는커녕 가격 폭등이 일어났죠. 근데 사실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면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면 되겠죠. 강남 집값을 10년 동안 묶어두는데 성공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헤럴드 경제의 7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공급 정책으로 집값에 불길을 잡았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만 총 30만 호를 쏟아부었다. 특히 분당은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부상했다. 입지가 뛰어난 곳에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한 결과 시장의 선택을 받으며 구도심 중심의 가격 급등을 성공적으로 잡아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집값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대체재를 공급하니까 강남의 집값이 10년 동안 묶였다는 얘기죠.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용산 정도가 있겠죠. 용산 같은 좋은 입지에 최신의 고급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했죠? 주택 공급을 한답시고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죠. 자, 3기 신도시 지역이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의 대체제입니까? 아니죠. 3기 신도시 지역들은 오히려 1, 2기 신도시 지역의 대체제입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시죠. 경기, 고양 등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일산, 김포 한강, 파주 은정, 인천 검단 등 주변 1, 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즉 문재인 정권은 지금 강남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1, 2기 신도시 집값을 때려잡고 있죠. 자, 집값을 잡는 방법에는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의 저층 아파트를 허물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어떻게 했죠? 강남에는 35층 이상의 건물을 못 짓게 만들어놨죠. 용적률 제한도 걸어놓은 데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재건축의 유인을 차단해 놓았습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은 사망 직전까지 그린벨트 제한을 절대 풀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박원순 씨가 사망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갱신 청구권과 같이 다주택자와 임대업자를 괴롭히는 정책은 과연 집값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런 방식은 오히려 전월세를 높이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서 결국 피해는 임차인들이 보는 겁니다. 서울 요지의 주택 공급을 한사코 막아온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시키자는 방안이 여당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강남권 고급주택의 대체제가 아니죠. 강남권 고급주택의 가격을 낮추려면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고급주택의 공급을 늘려야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이 주택 공급의 유인을 차단하는 규제가 존재하는 한 이런 식의 억지 공급은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의 어떤 재화건 일부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시는 화면은 경제학 시간에 배우는 수요와 공급 곡선입니다. 정부가 공급자를 괴롭히면 공급자는 줄어들겠죠. 즉 보시는 그래프에서 기존의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공급 곡선이 됩니다. 이때 가격의 균형점은 P0에서 P1으로 높아지죠.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박원순의 부동산 정책은 하나같이 주택 공급의 유인을 차단하거나 주택 공급자를 괴롭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부동산 규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강남의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뿐이죠. 공급자 괴롭히기와 가격 통제 정책은 역사적으로 봐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가격 통제의 실패 사례로 로베스피에르의 우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를 앞세워 공포 정치를 했던 로베스피에르는 식량 부족과 기근 현상으로 우유와 같은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자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모든 프랑스 아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라며 물가를 안정시키려 했으나 결과는 의도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가격에 팔아봤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우유 농가에서는 젖소를 그냥 도축해서 고기를 내다 팔았습니다. 결국 우유의 공급이 더 줄어드니까 우유의 값은 폭등했고 소고기 값만 폭락했습니다. 부동산이 우유랑 같냐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수요 공급의 법칙은 특수한 사치제를 제외하고는 경제 현상 대부분을 잘 설명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의 두 번째 변동 요인인 유동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꼭 사야 할 타이밍이 언젠지 아십니까? 좌파 정부가 집권할 때는 무조건 사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말고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였죠? 노무현 정권 때였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 노무현 정권 시즌2라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은 폭등했죠. 예외가 없습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무조건 주요 대도시에 있는 집을 사는 게 답입니다. 그렇다면 좌파가 집권할 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좌파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유동성을 시중에 푸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란 시중에 풀린 화폐의 양, 즉 통화량을 의미합니다.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게다가 그동안 돈을 풀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던 문재인 정권에게 돈을 풀어제낄 좋은 명분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사태죠. 보시는 화면은 매일경제 6월 기사입니다. 부동산으로 쏠리는 유동성, 강남 재건축 한 달 새 억대 상승 줄이어. 실제로 한국은행은 4월 광의 통화, 즉 M2의 잔액이 3,019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중에 공급된 자금의 유동성을 나타낼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지표인 M2가 3,0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한은이 이 지표를 집계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이 역대 최대로 넘쳐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행이 3월 3개월간 무제한 RP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건데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6월에는 이걸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 결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0.5%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된 정책들은 통화정책들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이 어떤지 보실까요? 자, 보시는 화면은 조선일보의 6월 3일자 기사입니다. 48년 만에 한 해의 세 번째 추경 편성. 올해 1, 2, 3차 추경 모두 합쳐 60조 원. 세 차례 추경을 통해 올해 말 기준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112조 2천억 원에 이르게 된다. 한 해 재정 적자가 100조 원을 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 채무는 840조 2천억 원으로 늘어 GDP 대비 43.7%로 역대 최고치가 된다. 역대 최고의 행진이 한둘이 아니죠.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40%대에 이르는 건 2021년을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2021년 목표도 42.1%이니까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43.7%는 내년 목표까지 추월한 셈입니다. 자, 이런 와중인데 또 무슨 뉴딜 정책을 한답시고 160조 원을 투입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번 전염병 사태를 빌미로 재정 지출을 고삐 풀린 망아지 상태로 만든 셈입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재정 지출을 늘리니 자산 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자, 이제 부동산 가격 변동의 세 번째 요인인 인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작년 9월의 기사인데요. 이르면 2019년 말에 서울 인구 1,000만 명이 붕괴된답니다. 서울의 인구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1992년을 정점으로 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서울의 주택가격에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제가 인구가 서울 집값의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인구수보다 더 중요한 건 가구수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는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아셔야 할 게 서울의 인구 밀도가 압도적인 세계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자, 서울의 인구 밀도가 뉴욕의 8배이고 도쿄의 3배나 된다고 하죠. 강남 집값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건 인구 밀도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은 외국의 대도시들에 비해 산지가 너무 많습니다. 인구라는 요인을 말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정권이 지금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건 국제정치학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에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두 가지나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때려잡기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을 말려 죽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날까지 경제 제재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한다는 건 북한 체제를 지탱할 수단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붕괴는 시간 문제겠죠.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는 화면은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순 이주라고 돼 있으니까 동독에서 서독으로 간 사람들과 그 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모두 감안했을 때의 값이란 얘기죠. 통일을 전후해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연 35만 명씩 이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까지 약 160만 명 정도 이주한 것 같습니다. 통일 직전 동독의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되니까 10%가 이동한 셈이죠. 북한의 인구가 대략 2,6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약 10년간 200만 명 이상은 남한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어디로 갈까요?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 또는 공단 지역이겠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수도권 지역으로 150만 명 정도는 유입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일 뿐이고 이 숫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에 무시할 수 없는 인구 유입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유입은 뭐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국제정세와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인구의 유입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주 요인은 주택 수급, 유동성, 인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주택 수급부터 봅시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주택 공급자, 다주택자, 임대업자를 괴롭히는 규제밖에 모르죠.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자를 괴롭히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엉뚱한 곳에 주택을 공급해서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던 1, 2기 신도시 주택가격만 더 떨어뜨리고 있죠. 게다가 인기가 많은 지역의 부동산 대출을 막는 건 거래량만 줄어들 뿐 현금으로 집 살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입지가 좋은 곳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두 번째로 유동성을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으로 보나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으로 보나 유동성은 건국 이래 최대로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돈들은 언젠가는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상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인구 요인을 생각해 봅시다. 서울의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으나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서울의 인구 밀도는 압도적인 세계 1등입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은 이제 망조가 다가오고 있죠. 핵무기를 포기하면 정권의 내부 붕괴를 막을 수 없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경제 제재로 더 압박을 가하여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의 남한 유입을 막을 수 없고, 향후 10년 정도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한국의 대도시와 공장 지역으로 유입될 겁니다. 인구의 유입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